반갑습니다. 오늘 또 이런 자리에 우리 농민들의 이야기 그리고 또 여성 농민들의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셔서 감사드리겠습니다. 이 기후위기 시대 속에서 농민을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될까요? 기후위기가 여러분들의 삶에는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까? 폭염, 한파, 또 태풍 뭐 이런 것들이 내릴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처하고 계십니까? 제가 제목에서 이 거대한 기후위기라는 태풍 속에서 농민들이 맨 앞에 있다고 썼습니다. 제가 한번 그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뭐 제가 앞에서도 여성 농민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는 여성 농민입니다. 이 감자 꽃을 들고 있는 손도 접니다. 그리고 이게 토종 동북콩인데요. 이거를 까면서 들고 있는 손도 제 손입니다. 이거를 이제 실은 거는 제가 여성 농민이라는 걸 보여드리고 싶은 것도 있지만 우리 여성 농민들이 또 농민들이 이런 어떤 아름다움을 느끼고 있는 사람이라는 말씀도 드리고 싶습니다. 이 콩을 까면서 또 감자꽃을 보면서 이런 어떤 삶을 살고 있는 농민으로서 굉장히 행복하기도 합니다만 이 행복이 기후위기라는 이 시대 속에서 어떻게 어려운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거는 최근에 찍은 제 밭 사진입니다. 저는 뭐 벼농사하고 생강농사하고 하는데 이제 수확을 다 끝내고 제가 뭐 농사 짓고 있는 밭에 푸른 것은 이 채소 밭입니다. 여러 가지 이제 뭐 알타리 무라든지 김장 배추라든지 무라든지 이런 게 이제 심겨져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밭이 제가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지금 굉장히 초토화되고 있습니다. 비학간파 신화를 간단하게 이제 말씀을 드리면 국제 소농 농민운동 조직입니다. 전 세계에 이렇게 가입돼 있고 한국에는 전농과 전연농이 가입돼 있으면서 그 1993년도에 창립이 됐는데요. 왜냐하면은 1995년도에 WTO가 창립되죠. 농업의 완전한 자유무역을 WTO가 주장하면서 이제 국제 소농들의 단결과 연대가 필요했기 때문에 93년도에 만들어진 조직입니다. 예, 그럼 본격적으로 날씨 이야기부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가을 더위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우리나라에서 가을 더위가 있습니까? 가을은 더운 날씨가 아니죠. 더운 거는 여름입니다. 근데 원래 처음으로 우리나라에서 저는 들어봤습니다. 가을이 더워요. 가을 더위라 그래요. 10월 거의 한 15일 전까지 거의 뭐 30도에 이르는 그런 어떤 날씨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며칠 뒤였죠. 18일입니다. 18일, 19일 양일간에 거쳐서 그 전에 한 며칠 사이에 30도까지 오르던 이런 날씨가 영하 1도로 곤두박질 쳐버렸습니다. 그러면 우리 농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농사는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어떤 상황에 가려져 있는 것이 아니라 야외에서 그 자연 속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어떤 활동이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30도의 거의 기온이 떨어지면서 모든 것이 다 얼어버렸어요. 그래서 또 가을 한파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64년 만에 올해와 같은 이런 그 10월 18일 날, 10월 19일 날 그렇게 기온이 떨어진 적은 또 없다는 거예요. 64년 만의 일이랍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갑자기 이제 막 얼어져 버린 거죠. 영하 1도라는 게 농민들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기온입니다. 왜냐하면은 가을에는 이제 모든 걸 추수를 이제 앞두고 있는데 영하 1도로 떨어져 버리면 서리가 내리고 모든 농작물을 얼려버립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사례가 최근에 뉴스에 나온 게 양상추죠. 양상추는 사실은 약간은 좀 고온이 필요한 그 작물인데 이제 막 수확을 앞두고 있는 양상추가 다 얼어버린 거예요. 갑자기 기온이 떨어지면서. 여기 오른쪽에 있는 이 사진은 저의 호박밭 사진인데요. 호박을 이제 수확도 못했죠. 갑자기 이제 다 얼어버렸는데 이 양상추는 주로 횡성에 있던 그 농민들이 이 피해를 보게 됐는데 기온이 이렇게 30도
의 간격이 영상 30도에서 영하 1도로 떨어질 거라고는 아무도 상상을 하지 못했죠. 왜냐하면은 지금까지 한국에서 그런 일은 없었기 때문에요. 그래서 모든 농가들이 뭐 거의 이제 양상추를 올려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뭐 햄버거에 양상추가 빠졌다는 이런 뉴스를 나왔는데 저는 이걸 보면서 두 가지를 생각을 합니다. 이 그 양상추가 얼어버리면서 이것이 우리의 식탁에 어떻게 우리 모두와 연결되는지 이 문제 하나 하고요. 또 하나는 이 양상추 농가는 어떻게 됐을까를 우리가 한번 상상해 보는 일입니다. 한번 같이 미루어 짐작해 보는 겁니다. 우리 농민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 양상추를 1년 내내 가꾸어서 그것을 수확해서 그것을 돈으로 바꾸어서 먹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양상추를 수확해서 팔아야 그 돈으로 내가 먹고 살 수 있는 사람이 농민이죠. 그런데 이 농민이 하루아침에 모든 걸 다 올려버리고 수확을 할 수 없었으면 이 농민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그것을 우리가 같이 한번 미루어 짐작하는 것이 현재의 우리가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제 그 생각밭 사진입니다. 이거를 찍으려고 찍은 게 아니라 우연찮게 이제 17일 사진을 찍게 됐습니다. 17일 날 이제 그 제 밭에 다른 좀 단체분들이 오셨어요. 왜냐면은 제가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은 저는 논농사, 밭농사 합쳐서 한 13,000평 정도 되는데 2,000평 정도가 밭이거든요. 근데 밭에서 저는 나름대로 이제 그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실천으로서 농생태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비닐도 안 씌우고 하고 있는데 어쨌든 이 밭에 이제 다른 분들이 보러 오셨어요. 아, 비닐을 안 씌워도 뭐 농사가 되는구나 이러면서 보러 오셨는 날짜가 10월 17일이었습니다. 근데 이틀 뒤에 서리가 와서 생강이 저렇게 다 이제 대공이 갑자기 이제 말라버리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올해의 기후입니다. 그리고 올해 이제 또 기후의 가장 큰 특징은 고온 다습입니다. 굉장히 더웠죠. 굉장히 덥고 또 8월 중순 이후로 비가 계속 내리고 그러면은 병충해가 많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왼쪽에 있는 거는 제 논입니다. 이게 사진으로는 좀 희미하게 보이는데 원래 이제 벼를 이렇게 저 콤바인으로 이제 제 남편이 수확하고 있는 사진인데요. 가을에 수확할 때 보면 정상적인 벼라면 거의 황금 물결이어야 되죠. 벼 이삭이 황금색이어야 됩니다. 황금 물결이 일렁이고 뭐 그러면 그런 건데 거의 이삭이 다 하얗게 말라버렸어요. 하얗게 병충해를 입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벼는 제 이제 아는 지인 농민입니다. 제천에 있는 농민 페이스북에서 본 사진인데 여기는 더 심각해요. 오른쪽에 있는 게 이제 정상적인 벼고 왼쪽에 있는 게 이제 그 가시무늬병에 걸린 그런 어떤 논입니다. 충북 제천을 중심으로 해서 충청도 지역에 원래 가시무늬병이 굉장히 많았다고 합니다. 그 원인은 고온 다습입니다. 결코 농민들이 게을러서가 아니고 농민들이 제때 방제를 못해서가 아니고 기후 때문입니다. 이 사진도 최근에 굉장히 많이 좀 보셨죠? 오늘 이 방송을 들으신 분께 저는 그 말씀은 확실히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마 김장을 모두 하실 텐데 김장 김치, 절임 배추든 뭐든 빨리 사놓으시는 게 좋을 겁니다. 원래 김장 배추 없습니다. 저도 농사 지은 지 30년 만에 남의 배추를 사서 김장을 해야 될 상황입니다. 그 정도로 지금 김장 배추 수급이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이거는 그 청주에 있는 우리 농민 한국농정신문에 실린 거고요. 청주에 있는 우리 농민이 이 배추가 다 물러서 썩어버려서 이 밭을 지금 이제 그 갈아엎기 위해서 비닐을 걷는 사진입니다. 이것도 역시 고온에 의한 또 다습에 의한 배추 무름병입니다. 배추 무름병은 바이러스 성이기 때문에 원래 한 해만 이게 문제가 아니라 이것이 계속 토양에 남아있는 것이 또한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올 한 해 그냥 배추 농사를 뭐 폐농하고 버릴 것 같으면은 또 덜한데 이 바이러스가 계속 이 토양에 남아 있어서 내년에도 이 땅에는 배추를 심지 못합니다. 이런 어떤 그 농작물의 생산이라는 곳과 농작물의 영향을 미치는 기후 문제 그리고 농민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고 이거는 아마 여러분들이 최근에 굉장히 뭐 여러 언론에서 많이 이제 나왔는데요. 작년에 그 대파 아실 것입니다. 예, 작년에 대파가
없었죠. 그래서 금파라고 얘기했는데 이거 역시도 무슨 농민들이 이 뭐 금파가 되면서 떼돈을 번 것이 아니라 농민들이 대파를 수확을 못했기 때문에 54일간의 장마로 인해서 대파 그 수확량이 떨어졌기 때문에 금파가 된 것이고 이것이 우리 시민들에게 기여를 영향을 미친 겁니다. 2018년도 폭염, 19년도 태풍, 그리고 작년에 54일간의 장마. 이제는 뭐 매해 어떤 재난이 어떻게 올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사실은 저를 비롯해서 우리 농민은 각오는 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런 것이 더 빈번해질 것이다. 그 강도는 더 심해질 것이다. 각오는 하고 있습니다. 각오는 하고 있지만 우리 농민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농사를 짓고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식량 위기는 저는 제가 뭐 얘기하는 조금만 그 이성적으로 생각해 보시면 금방 아실 겁니다. 이 농업이 식량이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또 이 식량이 전체 우리 국민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조금만 이성적으로 생각해 보면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식량 자급률 21%입니다. 우리나라 세계 식량 수입 5번째로 많은 나라입니다. 그런데도 식량은 지금 계속 가격은 오르고 있죠. 그래서 기후위기의 또 다른 이름은 식량위기입니다. 이거는 여러 기관에서 지금 보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그렇잖아요. 이런 재난이 빈번해지고 또 점점 그 지구는 뜨거워지고 있고 가뭄은 심화되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식량의 생산에 문제가 있을 거라는 거는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죠. 그럼 우리나라 정부의 대책은 어떨까요? 기후위기가 농민의 탓입니까? 기후위기로 인한 농업의 피해를 농민 개인이 감당해야 됩니까? 그러나 지금 한국 정부의 정책은 그렇습니다. 여기에 대한 우리나라가 무슨 농업재해법도 있고 뭐 그 농작업 보험도 있습니다만은 전혀 지금 농민들이 입고 있는 피해의 100분의 1도 보상하고 있지 못합니다. 더구나 농작물이 입는 수확량이 줄어든 것에 대한 피해는 정부에서는 아예 그 법에는 그 자체가 없습니다. 지금처럼 가을 그 배추의 수확이 완전히 100% 폐기를 해도 정부의 지원은 없는 것이 우리나라 농업재해법입니다. 그것만 하면 또 괜찮겠습니다. 이 농민들이 농사 짓고 있는 농지에 태양광이 들어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식량과 농업, 식량과 농민, 그리고 식량과 우리 공동체, 그리고 이런 어떤 농민의 삶과 우리 시민들의 삶이 분리될 수 있는지 질문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같이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기후위기와 농업과 관련돼서는 많은 사람들이 기후위기로 인해서 농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 그리고 이런 어떤 기후위기를 야기시키는 데 있어서 농업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것이 첫 번째, 두 번째고요. 저는 세 번째, 네 번째 이야기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농업이 갖고 있는, 토양이 갖고 있는 기후위기 완화를 시킬 수 있는 그 힘이 농업에 있다라고, 그 힘이 농사를 짓고 있는 땅에 있다고, 그 땅을 관리하는 농민들에게 있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그 기후위기를 완화시키는 또 다른 방법은 탄소 배출을 줄이는 것과 더불어서 생물 다양성을 높이는 겁니다. 이 지구의 생태적인 복원력을 높이는 것입니다. 그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농민들이고 그것을 할 수 있는 것이 농업입니다. 요거는 제가 양파 사진인데요. 최전선에 있는 농민의 예를 뭐 여러 개를 들 수 있겠습니다만 제 개인적인 경험으로 들자면 제가 원래 양파 농사는 아예 접었다는 것입니다. 정부에서 흔히 얘기하죠. 뭐 기후위기로 작목 뭐 한계선이 올라가고 농민들이 작목을 바꿔야 된다. 농민들에게 작목이 바꾸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모릅니다. 작목을 그렇게 쉽게 바꿀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까지 농사짓는 그 작목을 통해서 농민들은 자신의 경제적인 생활을 영위해 왔고 자신의 지금까지 살아왔던 어떤 지식들을 총동원해서 농사짓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작목으로 변경하자면 지금까지 자기가 어떤 20년, 30년 갖고 왔던 자기의 어떤 지식들이
또 다른 어떤 그 과정으로 전환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자기가 가지고 왔던 농기계를 포함한 이런 어떤 기반들을 다 바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뭐 제가 이 양파 농사를 이렇게 바꾸고 아예 안 짓게 된 것도 기후위기 때문입니다. 이거는 작년의 사진인데요. 작년에 그 고온으로 인해서 그전에는 그렇지 않았었는데 양파는 이제 캐고 나서 노지에서 한 하루 이틀, 최소한 하루는 말려야 되거든요. 저장력을 높이기 위해서인데 전에는 그렇지 않았어요. 근데 그 말리는 과정에서 작년에 모든 양파가 물러져 버렸습니다. 그거는 폭염 때문이었죠. 그러고 나서는 너무 힘들어서 제가 도저히 뭐 양파는 이제 더 이상 못 짓겠다라고 이제 원래 포기를 해버렸습니다. 우리 농민입니다. 이거 한승호 기자 사진을 제가 갖고 왔는데요. 이 농민들이 이렇게 기후위기 앞에 서 있습니다. 또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기후위기를 완화시키는 주체로서 농민들을 봐줘야 된다. 왜냐하면 소농의 농업이 기후위기를 완화시킬 수 있습니다. 저희 비학간밭이라는 그런 구호가 있습니다. 소농이 지구를 지킨다라는 구호를 갖고 있습니다. 이 밭을 한번 봐주십시오. 우리 그 전국 여성농민의 총연합에서 하는 언니네 텃밭 생산자들이 농사 짓고 있는 밭입니다. 2019년도 사진입니다. 이렇게 다양한 작물들을 농생태학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기후위기 완화의 방법입니다. 기후위기 완화를 스마트팜이니 뭐 이런 기술적인 방식으로 또 에너지를 사용하는 그런 방식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기후위기는 소농의 농생태적인 생산으로 완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에너지를 줄일 수 있습니다. 물 사용량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토양을 살릴 수 있습니다. 토양을 살림으로써 탄소를 저장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이런 어떤 지구를 복원할 수 있게 됩니다. 예, 제가 살고 있는 그 마을에 있는 여성농민 생산자 공동체 사진입니다. 저는 우리 여성농민들의 이런 어떤 공동체적인 모습 속에서 기후위기 완화의 주체로서의 농민들의 모습을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농업에 대한 이야기를 또 많이 하십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봐야 될 게 있습니다. 모든 농업이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것이 아닙니다. 온실가스 배출은 전체 먹거리 산업에서 34%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결코 작지 않죠. 이 먹거리 부분이라는 것은 농업의 생산부터 가공, 유통, 소비, 폐기까지를 다 포함하는 것을 먹거리 부분이라고 하거든요. 거기에서 34%가 배출되는데 그럼 누가 배출하냐 말이죠, 이거를. 이런 농업이 배출합니다. 이런 어떤 농업 생산이 배출합니다. 대규모에 의한 단작의 생산 그리고 화학비료, 화학농약에 의한 생산 이런 것들이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농업과 먹거리 부분에서 34%를 배출하는 것도 알아야 되지만 그것을 배출하는 사람이 누구인가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그것을 바꾸어야만 되기 때문입니다. 제가 지금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사실은 제가 오늘 얘기할 핵심은 이거였습니다. 제가 오늘 시간 조절을 못했는데요. 바이엘, 몬산토, 카길, 네슬레, 존디어 앞에서 이야기한 그 온실가스 배출의 주범입니다. 몬산토가 바이엘을 하고 통합했죠. 전 세계 종자의 50%를 바이엘 몬산토가 좌지우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카길이 전 세계 그 공유 유통의 4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네슬레 마찬가지로 전 세계, 전 지구상의 모든 네슬레 제품을 깔아놓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겁니다. 이런 시스템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우리는 온실가스의 배출을 줄일 수 없습니다. 이것이 이제 현대 녹식품 체계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데요. 오른쪽에 있는 이 사진은 2003년도 멕시코 칸쿤입니다. WTO 강요회의가 열리고 있는 칸쿤 강요회의 앞마당에서 한국 농민인 이경혜 열사가 WTO가 농민을 죽인다라는 구호를 외치면서 활복 자살하셨습니다. 그러고 난 지 지금 거의 30년이 넘었습니다. 지금 와서 저희들은 확실하게 알게 됐습니다. 기후위기를 일으키는 그 주범과 농민의 생존권을 짓밟는 그 주범, 그리고 농촌 공동체를 파괴시킨 그 주범이 다르지 않다는 사실을 우리는 지금 와서 확실하게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 계신 선생님들에게 같이
우리의 어떤 그 먹거리 식탁에서 저는 그것을 꼭 우리가 한번 기억하고 우리가 유념했으면 좋겠다라고 당부드리겠습니다. 내가 차리고 있는 이 식탁의 먹거리가 도대체 어디에서 온 건가? 그리고 어떻게 생산한 것인가? 그리고 누가 생산한 것인가? 이 세 가지를 우리는 반드시 인식해야 합니다. 이것을 만약에 인식한다라면 저는 우리의 먹거리 시스템은 바뀔 수 있다라고 보고 먹거리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 34%는 저는 줄일 수 있다라고 봅니다. 이것을 우리 꼭 한번 기억해 주십시오. 탄소를 흡수하고 격리하는 농업은 제가 넘어가겠습니다. 우리가 많이 보고한 IPCC에서 그렇게 했죠. 땅을 살리면 인류가 만들어낸 대기 중에 있는 온실가스 3분의 1을 땅이 흡수할 수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지금 뽑아 쓰고 있는 석탄 에너지, 석유 에너지도 그 땅에 흡수되어 있던 그것을 뽑아내는 거잖아요. 우리는 우리가 발딛고 있는 이 땅, 농민이 농상 짓고 있는 그 땅은 대기 중의 이산화탄소를 흡수시킬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만들어야 되겠죠? 예. 이거는 쿠바의 이제 2019년도의 사진인데요. 다양한 어떤 작물들, 나무와 작물이 같이 짓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농민이 이런 다양한 작물을 재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어떤 다양성이 우리를 살리고 있다는 거고, 다양성이 결국은 생태계를 살릴 거고, 그것이 지금 기후위기 시대에 우리 농민들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다양한 어떤 작물들이, 이거는 제가 토종 텃밭이라 그래서 우리 시민들과 상주 지역에서 하고 있는 그런 어떤 사진입니다. 예, 다양한 토종 씨앗입니다. 요 사진만 설명드리고 제가 마치겠습니다. 저희들은 그 지역에서 우리 할머니들이 갖고 있는 토종 씨앗을 저희들이 이어받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할머니들이 돌아가시면 그 씨앗은 영원히 이 지구상에서 사라져 버리기 때문입니다. 이 오른쪽 그 구석에서 잘 안 보이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수도가에서 호박을 싣고 있는 할머니 집입니다. 이 할머니가 토종 씨앗으로 농사 짓고 있는 호박인데 저희들한테 준다고, 왜냐하면 이 호박씨 안에 그 많은 호박씨가 있거든요. 그래서 요 한 덩어리를 가져가면 수백 개 호박 씨앗을, 내년에 농사 지을 수 있는 씨앗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한테 준다고 싣고 있는 사진인데요. 우리 청년들하고 지금 할머니들 씨앗 수집하고 있는 그런 어떤 사진입니다. 그 할머니가 저희들한테 이제 이것도 주셨어요. 당신이 당신의 시어머니한테 받은 참깨 씨앗이래요. 이 할머니가 원래 74시거든요. 이 할머니가 당신의 시어머님한테 받은 참깨니까 얼마나 오래됐겠어요. 뭐 최소한 제가 봤을 때는 7, 80년, 어쩌면 100년 이상이 됐을지도 모를 그런 어떤 씨앗입니다. 이거를 이렇게 저희들한테 주셨어요. 이것을 저희들 받아왔고 내년에 같이 나누고 농사 지을 겁니다. 농생태학기기 지을 거고요. 예, 요거는 뭐 이렇게 생략하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어쨌든 겁니다. 이렇게 소농가 지역 공동체가 지역 내에서 생산되고 소비되고 유통되는 그런 어떤 시스템을 우리가 만들어 나가자. 네슬레가 지금 우리 지역에까지도, 지역 마트에도 다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 사람들도 알도 보도 못한 네슬레 초콜릿을 먹고 있어요. 그래서 지역에서 이런 어떤 먹거리 시스템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기후위기 대응의 방법이다. 그런 시스템으로 전환하기 위한 노력을 우리가 같이 하자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상주에서의 실천하는 그런 어떤 모습들입니다. 저희 식량, 비아캄파 신화가 식량 주권을 최초로 1996년도에 제안을 했죠. 원래 25주년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이런 어떤 그 포스터를 만들었고 이런 구호를 만들었습니다. 식량 주권은 땅이고 물이고 종자고 빵이고 그리고 연대다. 연대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어떤 먹거리를 상품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서로 연결시켜주는 그런 것들로 본다라면 우리는 분명히 전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새로운 어떤 시스템을 만드는 데 있어서 농업과 농민이 그리고 그것을 소비하는 소비자가 그 주체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제 얘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